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동국대 환경과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오충현이라고 하고요. 생태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사진은 밤섬의 그 가운데 있는 물골입니다. 그런데 물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밤섬이 또는 서울 한강구간이라고 하는 것이 한강 하구역에 속하기 때문에요. 서해의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 가지고 크게는 한 1m, 적게는 한 50cm 정도의 수위가 하루에 한 2번 정도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지금 슬라이드는 물이 빠졌을 때 이것을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의 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에 보면 물이 찼을 때 두 개를 좀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작년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서울의 도시화 과정이 어떻게 됐었는지, 그러니까 그것과 밤섬의 관계, 두 번째는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중요한 자연환경 보전의 원칙인데요.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밤섬에서 생물 다양성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나라, 특히 서울의 도시화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말, 특히 1970년대 이후에 급속한 산업화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주요 산업이 농업에서 공업으로 바뀌게 된 시기가 요 시기였는데요. 이 국가의 주요 산업이 농업에서 공업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농촌에 살았었는데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2017년 정도가 되게 되면 거의 92%의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는 시대가 됐고요. 당연히 서울은 그 인구 집중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사실은 2010년대 이후에 서울의 인구가 990만 정도로 다소 줄기는 했는데요. 실제 거주하는 인구만 줄었을 뿐이지 활동하는 인구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주민등록상으로는 약 20%, 19점 몇 퍼센트가 서울에 주거하고 있는 인구인데요. 실제로 이제 학생이나 또는 회사원 중에 서울에서는 생활을 하지만 주민등록을 지방에 두신 분들을 포함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5%, 약 4분의 1 정도가 서울에 살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또 이 도시화나 수도권 집중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서울이 4분의 1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라 그러면 서울과 경기도 지역, 그러니까 수원 또 인천을 포함해 가지고 인구를 따지게 되면 주민등록상으로는 50%를 조금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요. 실제 인구는 약 60%가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서울은 우리나라 인구의 약 4분의 1, 그다음에 수도권 도시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60%를 수용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처럼 급속하게 도시화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하고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경제 성장이 진행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도시의 면적이 확산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도시 안에 있는 자연 환경이 많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밤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밤섬은 이제 근대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를 만들기 위해서 잘 아시겠지만 1960년대 말에 폭파 해체하고 거기서 나오는 토사를 여의도에 윤중제를 쌓는 데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 지도를 보게 되면 밤섬이나 여의도가 거의 비슷한 면적으로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밤섬이 여의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아지는 섬으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 내용을 좀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인제 밤섬이 사라지게 된 것은 결국은 수도로의 서울로의 인구 집중 현상, 그다음에 인제 여의도 개발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얼마나 빠르게 우리가 인구 집중이 됐던지를 보여주게 되는 건데요. 노란색으로 보이시는 것이 1960년대와 70년대 초반 정도의 서울입니다. 우리가 일제에서 광복이 되던 시절에 서울의 인구가 약 100만 만이었어요. 영등포와 마포 지역을 포함을 해 가지고요. 그런데 6.25가 끝나고 나니까 1950년대 말쯤에 서울의 인구가 200만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60년대가 되게 되면 250만이 돼요. 그러니까
전시를 빼고 나면 불과 한 10여 년 만에 서울의 인구가 2배 이상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인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인제 70 년대 본격적으로 우리가 구로공단이나 이런 공업화 정책을 펴에 따라 가지고 서울의 인구가 1970 년대 500만 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기존에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고 있는 서울만 가지고는 인구 수용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강남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강남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관악, 서초, 뭐 강남, 송파, 강동 이런 지역들인데요. 물론 그 당시에 강남 개발의 대상이 됐던 건 서초, 강남, 송파 일원인데요. 하지만 인제 서울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금천,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이런 지역들이 확장이 되게 되고 그 이후에는 도봉이나 노원, 중랑 또는 강서, 양천 같은 지역까지 이제 도시화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80 년대 그러니까 70 년대 500만 이었던 인구가 1986 년이 되게 되면 서울이 1000만 인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깐 1000만 인구라고 하면 지금도 아득한 인구예요.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5분의 1 정도가 되는 인구니까요. 그런데 이 인구를 수용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집과 그다음에 도로와 학교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지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한강 가운데 있던 밤섬이 이제 폭발체가 되고 그 토사를 이용을 해 가지고 그 여의도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러면 1980 년대나 90 년대 이후에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줄어들었을까? 서울은 고대로 남아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파주, 일산 또는 분당 이런 지역들이 계속 포도송이처럼 신도시들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최근에 이제 4기 신도시까지 추진이 되잖아요. 이렇게 인제 지방의 인구를 수도권으로 끌어모으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수도권 도시들 서울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60%가 살아가는 면적으로 따지면 3%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인제 아주 고밀화된 도시들이 되어 가게 됩니다. 인제 이런 과정에서 서울뿐만 아니라 한강하구에 있는 예를 들면 장항습지랄지 이런 지역들도 훼손들이 되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지역들이 인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서히 회복이 되어 가고 보호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이제 국제적인 보호 지역인 람사르로도 지정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도시 면적 비율을 보면 약 16% 정도 되는데요. 이곳에 우리나라 인구의 약 93% 정도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16% 정도 되는 곳에 93%가 고루 살게 되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살기 좋은 곳일 텐데요. 문제는 너무나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 밀도 1 위에서부터 10 위인데요. 서울, 부천, 안양, 수원 쭉 나가서 안산까지.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인구 밀도 1 위에서 10 위가 전부 수도권 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인구 밀도 1 위인 서울은 평균 인구 밀도가 1 제곱킬로미터당 16,000명 정도 돼요. 1 제곱킬로미터면 1000 미터 곱하기 1000 미터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 동보다 작은 면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16,000명이 살고 있다라 그러면 이게 실감이 좀 잘 나지 않으실 텐데요. 지방에 있는 요즘에 인구 소멸 지역의 인구가 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장수, 진안, 경남 합천 이런 지역 같은 경우가 인구가 2 만이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거든요. 그런데 서울과 같은 곳 또는 부천이나 안양 같은 곳을 보게 되면 한 개 동도 아니고 동의 일부 면적에 해당하는 1평방킬로미터에 한 개 자치단체의 인구가 살고 있을 정도로 서울의 또는 수도권의 인구가 고밀화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인제 우리가 고밀화된 곳에 살다 보면 아파트를 더 져야지 되고 그다음에 신도시를 새로 만들어야지 되는 필요성들이 계속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방 도시는 점점점 쇠락되어 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밤섬 문제를 조금 들여다보게 되면 '아 밤섬이 그래서 훼손이 됐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슬라이드는 사실은 밤섬은 아니고요. 제가 4 대강 개발하기 직전에
낙동강을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겨울철에 한번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인제 돌아봤던 곳이 낙동강 최하류인 남해안하고 낙동강이 접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지금은 인제 다리들이 많이 놓여져 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개체수의 큰 고니들이 오는 지역이에요. 큰 고니는 비행기로 따지면 전보 제트기 같은 그런 친구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철새 중에 비교적 큰 친구들이거든요. 어 그 독수리 종류를 제외하면 물새류 중에서는요. 물새류 중에선 가장 큰 친구들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비행을 하려 그러면 활주로처럼 일정한 거리가 필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큰 고니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서울 지역에도 큰 고니가 오는 걸 보게 되면 저 양수리 쪽에 있는 그쪽에 좀 다리가 여기처럼 조밀하지 않은 지역에 올 수 있는데요. 서울 한강 구간은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다리가 촘촘히 있기 때문에 비행을 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요즘에 부산시도 좀 낙동강에서 비슷하게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나마 이렇게 많이 찾아오던 친구들이 우리가 보를 만들거나 수위의 변동이 오거나 그러면 사실은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되게 되는데요. 밤섬을 생각을 해서 요 슬라이드를 좀 한번 실어 보았습니다.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거를 그냥 아주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988 년에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하는 생태학자가 주창한 개념입니다. 인제 우리나라에 에드워드 윌슨은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이분의 제자분은 많이 알려져 계십니다. 이화여대에 계시는 최지천 교수님이 에드워드 윌슨의 제자시거든요. 그런데 이 윌슨은 아주 세계적으로 저명한 생태학자세요. 지금은 작고하셨는데 1950 년대부터 1980 년대까지 하버드대 생물학과에 계시면서 현대 생태학의 근간을 닦아 놓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도 인제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이분의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윌슨이 은퇴를 하시면서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깐 더 다이버시티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생명의 다양성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을 텐데 1980 년대 말 이거를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라이프는 보통 우리가 생물보다는 생명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의미가 조금 어색하기는 하지만 지금은 보통 명사처럼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말이 어 널리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생물 다양성으로 통일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드워드 윌슨은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가 너무나 지나치게 자연을 남용하거나 훼손하거나 또는 종들을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심각한 지구의 지속성의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생물의 멸종의 끝에는 인류의 멸종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류가 멸종하지 않는 방법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방법이 바이오필리아예요. 그러니까 바이오필리아, 생명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건데요. 그냥 이렇게 생명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얘기만 했으면 그거는 예를 들면 스님이나 신부님이나 철학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일 텐데 이분은 자연과학자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실천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유전자를 다양하게 지켜라. 그다음에 종을 다양하게 지켜라. 마지막으로 서식처를 다양하게 지켜라. 그러면 인간이 멸종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였는데요. 이 내용이 발표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88 년에 이 책이 나왔는데요. 199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전 세계 환경 정상회의가 열렸거든요. 그때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고 하는 이 세계적으로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국제적인 협약이 체결이 되고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 협약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협약 이후에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생부터도 공부를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은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종 하나를 지키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유전자를 지켜야지 되고 종을 지켜야지 되고 서식처를 지켜야지 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지금 옆에 인제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미국의 초등학생들을 교육할 때 쓰는 슬라이드인데요. 맨 위쪽을 보시게 되면 "생명이 없는 것보다는 생명이 있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생명이 보시면 까만 점에
동그라미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라고 한 하나 종의 까만색 유전자, 그러니까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집단들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생태학에서는 이걸 클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왜 공상과학 영화에 보면 나하고 똑같이 생긴 생명체들을 클론이라고 하잖아요. 그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에요. 생명이 없는 것보다는 클론이라도 좋으니 생명이 있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를 보시면 생명이 있는데 그냥 클론으로 같은 유전자만을 가진 것보다는 서로 다른 빨간 유전자, 하얀 유전자,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건데요. 왜 그러느냐면 유전자가 다양해야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거든요. 더위가 올 때는 더위가 강한 유전자가 필요하고 추위가 올 때는 추위가 강한 유전자, 가뭄이 들면 물이 좀 없어도 잘 자라는 유전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 한 종의 다양한 유전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여러 종의 또 다양한 유전자가 있죠. 여러 종들이 있어야지 종이 멸종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사람이 우리만 해도 옥수수도 먹어야 되고 콩도 먹어야 되고 벼, 보리, 귀리 등등등 먹어야 될 게 많잖아요. 근데 다른 친구들이 다 멸종하고 보리만 먹어야 된다라든지 쌀만 먹어야지 된다라 그러면 그 친구들의 어떤 위협이 왔을 때 결국은 우리까지 위험해지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종이 여러 유전자를 가지고 섞여서 사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여러 종의 여러 유전자가 섞여서 사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구의 모든 생태계가 훼손이 돼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농장이나 식물원이나 동물원 같은 데서만 보존을 하는 것하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열대우림이나 뭐 사막이나 강이나 바다에서 직접 보존을 하는 건데요. 원래 이 친구들이 살아가던 서식지, 서식 환경을 보존을 해야지 사실은 계속해서 적응 활동이나 진화 같은 걸 하게 돼서 지구상에 생명체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윌슨은 생물 다양성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유전자를 다양하게 지켜라. 두 번째, 종을 다양하게 지켜라. 세 번째, 서식지, 즉 생태계를 다양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지침을 줬고요.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CBD라고 하는 생물 다양성 협약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예를 들면 밤섬 같은 곳이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자연환경 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 보전 지역이고요. 국제적으로는 람사르 습지에 해당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바로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서식처를 보전하는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식처를 보전하는 것은 과연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생태계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 맨 밑을 보시면 생물 다양성을 지켜야지 우리가 지구 위에 생명들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생물 좀 몇 가지 없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시간에도 상당히 많은 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런데 윌슨 할아버지 말씀대로 결국은 그 종들의 멸종의 끝에는 인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유전자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전자 은행이나 또는 종자 은행이나 또는 시드 볼트 같은 것들을 돈을 들여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또는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밤섬과 같은 그런 보호 지역, 국립공원 같은 보호 지역들을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을 하려고 보면 당연히 사람의 노력과 돈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노력과 돈을 투입을 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혜택, 그것을 경제학에서 서비스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자연으로부터의 서비스는 그냥 무상으로 얻어지는 서비스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서비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내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사셨던 분들이 맑은 물을 드시거나 깨끗한 공기를 마시거나 또는 산에서 목재를 구하거나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사람의 노력이 수반되지 않아도 워낙에 인구 밀도가 낮았기 때문에 자연으로부터 그냥 얻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윌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물 다양성을 지켜야지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 지금은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지구의 이런 자연환경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리산을 지키고 지리산의 유전자원으로 반달가스몸을 풀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반달가스몸은 멸종되고 말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은 지구상에 있는 생물 다양성 요소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돈과 노력을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관리된 생태계가 관리된 자연환경이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태계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왼쪽에 보시면 커다랗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부양 서비스 또는 지지 서비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서비스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태양광을 받아 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랄지, 또는 그 미생물들이 나뭇잎을 분해해 가지고 토양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랄지, 또는 물고기들이 서식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 새나 이런 친구들이 가지는 그런 서식지의 모습들, 이거는 좀 눈에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들을 못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요소가 모든 생태계를 뒷받침해 주는 부양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부양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양 서비스를 제외하면 그다음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서비스들입니다. 첫 번째가 공급 서비스입니다. 논이 있어야지, 논을 보존해야지 우리가 쌀을 먹을 수 있잖아요. 또는 밭을 보존해야지 옥수수를 먹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식량, 물, 목재, 약품, 연료, 이런 것들을 거의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얻는데, 자연으로부터 지금은 무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자연을 보호해야지, 또는 자연을 관리해야지 얻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서비스, 공급 서비스를 얻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절 서비스인데요. 환경 서비스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그 맑은 하늘이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이부제를 해야, 자동차 이부제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하지 않으면 맑은 하늘을 유지할 수 없는 시대가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후를 조절한다라든지, 또는 병충해, 또는 요즘에 코로나 같은 이런 환경조차도 어떻게 보면 생물 다양성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기 때문에요. 질병, 식량, 기후, 수질, 이런 조절 작용들, 즉 환경과 관련된 서비스를 우리가 자연으로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문화적 서비스인데요.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거나 계절감을 느끼거나 휴양을 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레크레이션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 서비스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우리가 공짜로, 예를 들면 신이 주는 선물이었던 이런 요소들이 지금은 인간이 하나하나를 컨트롤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게 됩니다. 이 생태계 서비스가 원활하면 원활한 지역에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으로부터 안전하고 양질의 물질,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게 살아갈 수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살아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선택과 행동의 자유를 가지는 것. 어떻게 보면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일반적인 행복론들이잖아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지키지 않으면 세계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여기 이제 생물 다양성을 지켰더니 생태계 서비스가 원활하더라. 그러면 인간이 행복하고 빈곤하지 않게 살더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 차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광역 차원, 지구적 차원에서 서로 맞물려서 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은 어 농산물의 상당수를 외국에서 수입을 해다가 먹고 살아요. 그만큼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지불되는 돈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어디선가의 농업 생태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혜택을 받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인제 우리가 기후 변화 같은 것들의 문제는 그런 데서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예전 같으면 그냥 돈만 있으면 수천 킬로 있는 데서 내가 식량을 사 와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먼 데서 식량을 사 오게 되면 그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지구 환경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거의 그걸 인제 식품 마일리지, 푸드 마일리지라 그러는데요. 내가 먹는 밥상을 차리기까지 식품이 날아오는 거리가 세계에서 가장 깁니다. 자그마치 7,000 킬로미터예요. 옆에 있는 일본도 우리하고 거의 수출을 같이 하는 나라인데 일본은 4,000 킬로예요. 우리보다 국력이 조금 우선이기는 하지만 같이 좀 비교를 해 보게 되면 프랑스 같은 데 한 700 킬로 정도 되거든요. 프랑스는
기껏 해 봐야지 EU 정도에서 공급되는 걸 가지고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먹고 사는 반면에 우리는 7,000 킬로라고 하게 되면 유럽에서 나오는 삼겹살, 칠레에서 나오는 포도, 미국에서 나오는 밀, 그다음에 또 뭐 어디죠? 저 중국에서 오는 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식탁을 꾸려 나가는 건데요. 결국은 지구 환경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옆에 있는 것들인데요.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것에 간접적인 요인과 직접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인 요인 같은 경우는 인구가 너무 많다, 경제가 발달되지 않았다, 사회 정치가 안정이 안 됐다, 과학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이제 저 아랍과 같이 종교가 안정이 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이 있게 되면 생태계 서비스 이전에 인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행복감을 못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직접적인 요인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생태계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에요. 생물 다양성의 훼손을 통해 가지고요. 예를 들면 지역적 토지 이용이나 토지 피복의 변화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신도시를 만들거나 도로를 개설하는 건데요. 신도시를 만들거나 도로를 개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생태 환경을 훼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물 다양성의 감소와 생태계 서비스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는 거고요. 종을 잘못 도입하는 경우 또는 기술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크지 않지만 비료나 관계, 물을 잘못 대는 경우들이 있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나 그 중앙아시아 같은 지역은 강을 막아 가지고 그걸로 옥수수나 특히 목화 농사 같은 걸 잘못 짓는 바람에 전 국토가 사막화돼 버리는 그런 문제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 문제 같은 것도 요즘에 상당히 심각하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조금 덜하지만 지진, 화산 이런 것들도 직접적으로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지적적 토지 이용, 그러니까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과 과다한 도시 확산이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수확과 자원의 소비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좀 어느 정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야지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7,000 킬로씩이나 전 세계에서 가장 멀리 음식물을 사와야지 되는 그런 문제점, 그다음에 그렇게 사왔던 음식물을 지나치게 남용해 버리는 문제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 인당 하루에 약 200 그램 정도의 음식을 버리거든요. 남한 인구의 곱하기 200 그램을 합하게 되면 북한 동포를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만 좀 아껴도 수송거리 같은 것에 의한 문제들을 좀 줄일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뭐 폐기물 문제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직접적으로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주고 그게 우리의 생활 전반에 악화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 생활 전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좁혀서 생각을 하게 되면 담섬이라고 하는 곳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제가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밤섬의 생물 다양성은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밤섬을 아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사진이 흐리기는 한데요. 이게 서울입니다. 서울의 가장 중심에 여의도가 있고요. 여의도 바로 앞에 있는 섬이 밤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붉은색으로 이렇게 칠해 놓은 지역들이 있는데요. 요게 한강 수계를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생태적 그 주요 지점들입니다. 보시면 팔당댐이 있고요. 그다음에 탄천, 중랑천 합류부, 그다음에 인제 안양천 하류, 그다음에 난지도 앞에 있는 대덕습지라고 하는 습지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서울에 속하는 강서습지 생태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고양에 속하는 장항습지, 장항습지가 작년에 람사습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더 내려가시면 산남습지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김포 쪽으로 가시면 시암리습지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또 공릉천 하구가 있고, 임진각습지, 장단습지, 쭉 내려가면 유도라고 하는 게 있고요. 더 내려가면 이제 강화도와 이런 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금 요 부분들이 사실은 물새류들이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점 요소들이 되게 됩니다. 이 거점 요소들 중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잘 보존이 되고 있는 곳이 몇 개소 있는데요.
한강 하구에 있는 지역들은 군사보호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있어서 사람이 못 들어가는 지역이고요. 밤섬 같은 지역은 아예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보존이 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제 보통 우리가 그 람사르 습지 관리를 위해서는 밤섬이 어떤 중요함을 가지고 있나 생태계 서비스 차원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인제 생태계 서비스 간편 평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우리나라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그 사용이 되고 있는 방법인데요. 국립생태원에서 람사에 건의를 해 가지고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간편 평가를 하는 건데요. 아주 큰 의미를 가지면 2 플러스 무슨 고기 등급 같죠? 그다음에 일반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그러면 1 플러스. 그다음에 특별히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무의미하다 그러면 0. 그다음에 부정적으로 기여를 한다 그러면 1 플러스, 심하게 부정적이다 그러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5 단계로 척도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한번 밤섬을 평가를 해 보게 되면 밤섬을 통해서 서울 시민이 물이나 식량이나 연료, 섬유, 천연약품, 장식자원 이런 거 전혀 공급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해당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밤섬은 우리에게 공급 서비스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지역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절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을 서울이라고 하는 로컬 단위, 그다음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리전 단위, 그다음에 세계적인 단위로 보게 되면요. 공기 정화, 나무가 우거져 있으니까 마포나 여의도 측면에서 보게 되면 공기 정화 효과가 있습니다. 기후 조절 효과도 있고요. 물 조절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해충 방제,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제 해충들이 몰려 살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흙이 흘러내리지 못하는 침식 방지 효과, 수질 정화 효과 같은 건 상당히 큽니다. 버드나무들이 좀 많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한강에 있는 영양 물질을 버드나무들이 다 흡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꿀벌들이 꽃가루를 날로 주는 내용입니다.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거는 서울에서 이만한 공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나라 단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침식 방지나 물을 정화하거나 수분 정도 이런 정도의 의미만 있지 서울에서는 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만 국내 단위로 볼 때도 밤섬만한 데는 우리나라에 아주 흔하거든요.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에 있으니까 귀한 거지.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보게 되면 조절 서비스 측면에서는 뭐 세계에 기여하는 바가 아주 미소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문화 서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 서비스는 서울 시민이나 또는 마포 구민들 또는 예전에 밤섬에 살았던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문화유산 또는 한강과 관련된 관광, 미적 가치, 종교적 가치, 영감, 사회관계, 교육과 연구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 지역이고 특히 서울에서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지역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정신적 가치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과거에 마포항이라고 하는 곳에 앞에 있던 섬이기 때문에 이런 가치는 세계적으로도 도심 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지 서비스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지지 서비스는 이제 생태계를 보존해 주는 그런 측면이잖아요. 서울 측면에서 보면은 완전히 전부 2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밤섬이라고 하는 사람 손이 닿지 않는 저 정도의 생태계를 서울에선 보기 드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전역에서도 저런 공간은 상당히 귀한 공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차원에서도 중요성을 가집니다. 어떤 중요성을 가질까요? 물새라고 하는 철새들의 도래지로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정신적 가치나 문화적 서비스의 정신적 가치나 지지 서비스에서 서식처 제공 같은 부분이 아주 작은 섬이지만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가치를 가지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생태계 서비스 간편 평가를 통해서 보시면 공급 서비스는 큰 의미가 없었죠. 조절 서비스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는 좀 의미가 있었고 문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서울에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지 서비스 같은 측면에도 서울에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어느 보호 지역이 어떤 걸로 특성화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렇게 생태계 서비스를 간략하게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밤섬은 최소한
두 가지 분야에서 지지 서비스와 문화 서비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공간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람사르 습지와 관련된 개략의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러니까 밤섬이 2012 년에 람사 습지로 지정이 되었고요. 어 그로부터 이제 10 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람사 습지는 원래 정식 명칭은 특히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을 처음에 맺었던 곳이 이란의 람사르라고 하는 소도시였기 때문에 우리가 람사르 습지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170 개국이니까요. 뭐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400 개소 정도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거의 20 개소 가까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이 뭐 2,400 개소나 되는 남사르 습지와 밤섬을 비교하는 것은 좀 어려워서요. 밤섬하고 그래도 조금 비교를 해볼 만한 람사르 습지 네 가지를 한번 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가 일본 동경에 있는 야치가타 습지입니다. 동경만에 있는 습지인데요. 이것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습지였는데 철새들이 날아와 가지고 람사 습지로 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나하시의 만코 습지인데요. 이건 오키나와에 있는 습지입니다. 오키나와 가운데 밤섬하고 좀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 있는 습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인제 우리는 버드나무 숲이 있지만 여긴 맹그로브 숲이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국내로 보게 되면 도시에 좀 인접했거나 도시 안에 있는 습지가 순천만 습지 같은 곳이 인제 대표적인 곳이 되겠습니다. 또는 우리한테는 인천의 송도갯벌 같은 곳도 아주 중요한 습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인제 바로 옆에 있는 고양의 장항 습지 같은 곳도 람사 습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이 두 개 습지를 보게 되면 전 세계 람사르 습지들 간에 상당히 활발한 교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은 서울이라고 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수도의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은 야치가타나 나하시 정도로 좀 그런 역할을 하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그 정도의 역할을 지금은 못하고 있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순천만 같은 곳은 거의 순천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큰 의미를 가지는 그런 습지고요. 인천의 송도갯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최근에 그 인천시에서 이 지역의 중요성을 감안을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이것도 인제 우리나라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만들어진 개념인데 람사르 습지 도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걸로 인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인천, 순천, 고창, 신안이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 쪼끔만 노력을 하시면 서울 같은 경우는 마포구가 람사르 습지 도시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그 정도로 밤섬에 계속 보존 활동을 하고 그걸 통해서 무슨 관광 사업이나 이런 홍보 사업 같은 거를 활발하게 해야지 그런 남사르 습지 도시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한강 밤섬의 일반적인 현황입니다. 보시면 하류에 있는 아랫밤섬과 위쪽에 있는 윗밤섬으로 되어 있고요. 아랫밤섬 사이를 서강대교가 지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99 년에 서울시 생태경관 보전지역 1호로 지정이 되었고 2012 년에 우리나라 도시 습지로는 그 당시로서는 처음으로 람사르 습지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강 이제 밤섬의 자연환경을 좀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식물 생태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간략하게 보면 지금 이 아래쪽에 보시는 사진이 밤섬의 식생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지금 초록색으로 보여지는 지역들이 주로 버드나무류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요. 이 아랫밤섬 쪽에 요쪽에 지금 섬버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과거에는 윗밤섬에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윗밤섬에 모래가 퇴적되기 시작하면서 육지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섬버들은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보시면 회색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환삼덩굴이나 가시밭과 같은 외래 생물에 의해 가지고 피복이 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식물이 잘 못 자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인제 이렇게만 보면 '이 환삼덩굴이나 가시박을 어떻게 처리를 하지?'라고 고민이 좀 되실 텐데요. 이 친구들 어차피 밤섬은
1 년에 몇 차례는 물에 잠기기 때문에 물에 잠기는 동안에 거의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자라게 되는데요. 또 자랄 때 꼭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나무를 죽이거나 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한데 서울에서 꿀벌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공간입니다. 가시박으로부터 채미를 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그러니까 생태계 서비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의뢰 생명체를 이용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서울에서 가장 꿀벌의 밀도가 높은 지역이 바로 밤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밤섬의 자연환경은 버드나무를 지켜야지 되는데 자꾸만 가시박이 올라타는 문제 때문에 가시박을 계속 자원봉사자들이 제거를 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민물가마우지라고 하는 친구들이 완전히 텃세화되어 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거든요. 혹시 밤섬을 저녁 때 방문해 보신 분 계실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먹이 활동을 하던 친구들이 밤이 되면 전부 밤섬에 있는 버드나무에 와서 잠을 자거든요. 거의 장관입니다. 수백 마리가 자는 그런 모습인데요. 문제는 이 친구들이 배설하는 배설물이 버드나무를 죽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민물가마우지로 인해 가지고 나무가 죽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상할 정도로 밤섬은 쌩쌩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밤섬은 토양 자체가 모래땅이에요. 그러니까 배설물이 땅속으로 스며들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1 년에 몇 번은 침수가 돼 가지고 수세식 화장실처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녹아서 나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세탈이 된다."라 그러는데요. 그런 영향 때문에 이 정도 밀도의 가마우지가 있으면 토양이 심각하게 산성화가 되어야지 되는데 실제로 토양 산도를 조사해 보면 상당히 양호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밤섬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지금 밤섬의 식물 생태계인데요. 이렇게 초본이 육화되는 지역들, 수목이 육지화되는 지역들, 그러다 보니까 섬버들이 죽어가는 지역들, 그다음에 인제 가시박이나 환삼덩굴이 피합을 하는 그 중앙에 아까 회색 부분이 있잖아요. 뭐 학교 운동장 몇 개 정도의 면적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가 보시면 장관입니다. 근데 거기를 그냥 지나가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평해 보이지만 들어가면 사람 무릎 이상씩 이렇게 푹푹 빠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요. 아주 독특한 것은 밤섬 주변에 귀리가 참 많습니다. 궁금하시죠? 웬 귀리가 이렇게 많을까? 저도 몇 년 전에 밤섬에서 귀리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겨울철에 먹이가 없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먹이를 곡식을 살포하잖아요. 이 친구들이 다 먹어 치우질 못하고 부분적으로 남았던 친구들이 봄에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과정까지를 직접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2013년 이전에는 이 지역의 중내백로, 중대백로, 중백로, 쇠백로, 원앙, 쇠오리, 고방오리, 넓적부리, 댕기, 흰쪽지, 꼬마 물대새, 깝작도요, 이제 갈매기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수조류들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사는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이 제일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시면 수조류들은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오히려 쇠찌르레기, 딱새, 참새, 직박구리, 붉은머리 오목눈이 이런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밤섬이 계속 모래가 쌓이게 되니까 예전에 습한 환경이었다가 점점 안에는 육지화가 됨에 따라 가지고 숲이 형성이 되니까 산세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이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되었는데 람사 습지의 속성보다는 점점 육지화된 속성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들은 다 쇠찌르레기 중앙을 빼고는 민물 가마우지나 이제 여기서 확실하게 이제 텃세화된 흰뺨 검둥오리나 외가리 종류들의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앙, 붉은 머리 오목눈이, 지금 여기 보시면 흰뺨 검둥오리가 새끼를 이렇게 끌고 수영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파랑새, 제비, 이런 친구들 다 물새류들입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우리가 뱁새라고 하는 아주 작은 새인데요. 이제 이렇게 떼로 다니는 새들인데 이런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류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강에 어류가 많기는 하지만 어류 서식 조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류라고 하는 것이 잉어나 이런 친구들처럼 좀 깊은 물에 사는 친구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어류들은 얕은 물에 살거든요. 그런데 한강이 전체적으로 인제 그 뭐랄까 도시 하천으로 만들어지면서 수위가 일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얕은 물에 사는 물고기들이 잘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얕은 물에 사는 물고기가 있어야지 수조리들이 살아와 가지고 먹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밤섬이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 수변 아래쪽으로는 상당히 낮은 지역이어서요. 실제로 밤섬을 들어가실 때 지리를 모르시는 분은 좌초되기 어 딱 적당한 지역입니다. 왜냐면 물이 얕으니까 모터보트를 몰고 들어가다 보면 그냥 좌초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강에 그거를 모시는 분들은 어디로 들어가야지 물길이 깊어서 좌초되지 않는 곳을 아시기 때문에 밤섬에 아무 곳에나 배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밤섬이 서서히 낮아지는 그런 측면이고 그 지역에 상당히 많은 이런 작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고요. 이것이 인제 조류들의 먹이 자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말조개, 그다음에 뭐 꼬마 물벌레 등등 해 가지고 저서성 무척추 동물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말똥개나 펄조개 같은 것들이 보이시는데요. 말똥개는 사실은 선버들이라고 하는 나무하고 공생을 하는 어 개인데요. 그러니까 주로 인제 우리나라의 이 연안 그러니까 기수역이라고 하는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그런 지역에 선버들이 많이 사는데 그쪽 지역에 사는 개들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밤섬도 점점 육지화가 돼 가고 있고 장항습지라고 하는 고양시의 습지도 점점 육지화가 돼 가면서 선버들이 줄어들고 이제 이 친구들하고 공생을 하는 말똥개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양서파충류인데요. 양서파충류는 보시면 참개구리, 금개구리, 맹꽁이 이거 대부분이 다 보호종인데요. 이런 친구들이 밤섬에 꽤 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인제 파충류들인데요. 지금 보시면 중국자라, 중국 줄목 거북, 레드벨리 쿠터, 페닌슐러 쿠터 이런 종류들인데요. 쿠터는 이게 쪼끔 몸집이 작은 거북 종류들이거든요, 남생이 같은. 이런 친구들이 의외로 많이 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이제 이것은 왜 그러느냐면 지금은 인제 정식 불교 단체 같은 데서는 방생을 안 해요, 거북류를. 1980 년대부터 방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소규모 무속 이런 행위를 할 때 몰래 아마 이런 외국산 거북이를 방생을 하게 되는데요. 거북이들은 깊은 물에서 사는 친구들이 아니라 밤섬처럼 이렇게 모래가 있고 얕은 물에 살아야지 되니까 한강을 떠돌다가 운이 좋으면 밤섬에 정착을 해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 밤섬 주변에서 방류 방 뭐죠? 방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깐 밤섬까지 올 정도 되면 이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기진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외국 구터류의 밤섬 내 알을 낳거나 번식하는 상황은 발견이 되지 않았는데요. 상당히 위험한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방생은 철저하게 막아 줘야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 아래쪽에 보시는 쿠터들이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인데요. 되게 커다란 볼펜 하나 정도의 크기들이니까 한 20 센티 정도 되는 친구들이 곳곳에 죽어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다음에 인제 포유류입니다. 포유류는 사실 예전에 2013년 이럴 때는 아예 포유류가 발견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강대교가 있기는 하지만 워낙에 높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 '여기는 포유류들이 쉽게 접근을 못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물들은 위대합니다. 2015년 5 월에 제가 직접 촬영을 했던 건데요. 그 안에 수달의 발자국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탄천 정도까지는 수달이 발견된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었는데요. 2019 년부터는 수달이 밤섬에도 사는 것이 인제 확실해졌고요. 더 재밌는 것은 그 당시에 족제비 발자국도 같이 발견을 했습니다. 족제비 발자국은 수달보다는 훨씬 작은데요. 족제비는 헤엄을 치는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넘어왔는지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강대교를 통해서 들어왔을지 아니면 뭐 표류하는 널판지 같은 거를 타고 들어왔을지 뭐 여러 가지 추측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족제비가 이 지역에서 사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물을 보기 위해서 계속 사진을 촬영하고자 했는데 촬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쪽에 왼쪽에 보시면 자동차 키 있는데 그
보시는 것이 사계 배설물입니다. 그러니까 삭 정도까지도 지금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수달, 삭, 족제비 이거 다 법적 보호종입니다. 이 친구들이 밤섬에서 살죠. 사실은 밤섬이 물에 잠기지만 않는다라 그러면 이 친구들에게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물새류, 수많은 산새류, 물고기들이 풍성하니까 사람 간섭 없이 얼마나 이 친구들 살기에 좋은 곳이겠어요. 이제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이 친구들이 밤섬이 물에 완전히 잠겨도 이제 버드나무가 커 가지고 위쪽은 살아 물에 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피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달삭 족제비 종류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곳에 정착할 걸로 생각이 되고 상위 포식자들도 오랫동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상곤충 같은 경우도 이제 물가에 사는 곤충들, 잠자리류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육상화된 곤충들, 예를 들면 뭐 팥중이, 기랍잡이 이런 친구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나나니벌 종류랄지 이런 종류들도 계속해서 발견이 되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관심 있는 것이 그겁니다. 가시박을 우리가 인제 제거종이고 생태계 위의 생물종이기는 한데 가시박의 꽃의 개화기에 정말 엄청난 개체수의 꿀벌들이 이곳에서 번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가시박은 보기 싫은 종일지 모르지만 꿀벌들의 생육 환경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생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것은 조금 더 정밀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형과 지질에 대해서는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질은 이제 하중도 하천 가운데 있는 섬이고 완전히 고립된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게 인제 밤섬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후는 뭐 최근에 계속해서 어 최근 30 년간 한 1.6 도씩 기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밤섬에도 아마 지속적으로 남쪽에 사는 식물들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특이한 경향은 없는데요. 뭐 대표적인 것이 인제 예를 들면 무화과 같은 종들, 지금 뽕나무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들이 다시 정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것으로도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최근 30 년간 우리가 비는 강수량은 다소 증가했는데 비가 오는 시기가 한 20일 이상 줄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여름철에 비가 한번 오면 무섭게 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침수의 빈도가 점점 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제 수질이나 토양은 상당히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예를 들면 참나무나 이런 산림성 나무들이 살아가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좀 있는 토양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버드나무류 위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양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형의 변화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은 항공사진을 가지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1975 년, 80년 이렇게 보시면 점점 섬이 흐릿했다가 점점 섬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93 년, 2000년 정도 되게 되면 완전히 이제 윗밤섬, 아랫밤섬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람사 습지를 지정할 때쯤에 보시면 인제 요 중간 정도인데요. 윗밤섬 중간에 호수가 상당히 크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도수관만의 차와 상관없이 항상 물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살 수 있고 수서 동물들이 살 수 있고 물새들이 살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모래가 퇴적이 되니까 2018 년이 되면 호수의 모습이 거의 사라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안에 들어가 보시면 버드나무들만 생육을 하고 이제는 이제 물이 고일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요. 사실은 이 위험성을 우리가 2013 년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포크레인을 동원을 해서라도 그 안에 습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냈었는데요. 이렇게 빨리 습지가 사라질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5년 가까이 빨라지는 바람에 지금도 사실은 저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보호 지역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손을 대는 것은 위험하지만 사실은 아주 부분적으로는 밤섬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려주기 위해서 가운데 커다란 호수가 있는 것이 긍정적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의 변화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년대, 2020 년대에 이를수록 아까 그 안에 있는 호수는 작아지지만 섬의 면적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마지막으로 밤섬의 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손이 안 닿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대로 둬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가시박 같은 것들이 너무 왕성해져 버리면 사실은 이 친구들은 몇 달 만에 버드나무 한 주를 죽일 수 있을 정도의 괴력을 가진 친구들이거든요. 그렇다라고 그 넓은 면적에 가시박을 다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민간 단체나 기업, 지자체 등에서 수시로 가시박이 무성해질 때쯤이 되게 되면 커다란 나무 주변에만 올라타지 못하도록 버드나무가 죽지 않는 범주 정도의 나무 제거를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큰 물이 지고 나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가 보시면 도넛처럼 커다란 나무 밑에 둥글게 둥글게 거기는 가시박이 없고요. 다른 데는 그냥 가시박이 갈색으로 죽어 가지고 고대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 정도의 인간 간섭 정도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제 겨울철에 워낙에 그 민물 가마우지들의 분변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척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서울시 한강본부에서는 1 월부터 12 월까지 밤섬을 관리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한 밤섬 관리 프로그램이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그 뭐랄까 무단 침입 이런 것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 배를 타고 가기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길을 잘 모르면 타고 가시다가 모래톱에 걸려 가지고 접근하기 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별로 없는데 쓰레기 문제 워낙에 인제 한번 범람할 때마다 쓰레기들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위해 식물에 대한 관리 같은 것들이 주민봉사 차원에서 시민봉사 차원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제 한강에 그러면 보전의 위험 요인은 자연환경의 습지 면적이 감소되고 육화가 진행되는 것, 인문환경 같은 경우는 인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밤섬을 떠난 이주민들이 점점 기억에서 흐릿해져 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돼 가고 돌아가시고 하셔서 밤섬의 역사나 문화나 전통 계승에 인제 어려움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겠죠. 지형 환경, 그건 이제 자연 환경의 습지 면적 감소하고 좀 비슷하고요. 무기 환경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주변 시설은 이제 유람선이 운행하거나 서강대교가 다니는 등인데 실제로 소음이나 또는 빛에 의한 영향은 생각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여의도에서 폭죽 쏘는 거 뭐라 그러죠? 불꽃놀이 축제를 하잖아요. 세계 축제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인제 밤섬에 그 빛공해의 영향이 어느 정도가 될까 하고 들어갔는데요. 너무 캄캄해서 우리 학생들이 길을 잃어버릴 정도로 완전한 암흑의 세계인 거를 보고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강 관리는 이제 생태경관 보전 지역이라고 하는 특성상 지금 5년 주기로 정밀 변화 관찰을 하고 1년 주기로 시민단체하고 전문가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체험 프로그램이나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자원이라도 시민들이 참여하고 느끼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인식 증진 활동이 있어야지 되는데 소수의 참여자들을 제외하고는 밤섬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가 않아서 특히 그 밤섬이 아주 그렇게 자연 환경이 한번 들어가면 뭐 훼손되거나 그런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 밤섬 탐사대와 같은 형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밤섬을 접근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 상례화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분들이 그냥 단순히 밤섬에 가셔서 답사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인제 예를 들면 위해 식물 제거랄지 또는 쓰레기 제거랄지 이런 활동들을 같이 병행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인제 위협 요인은 식물, 양서 파충류, 어류, 곤충 등등 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밤섬 관리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인제 람사 습지이기 때문에 5년 주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인제 2018 년이죠.
그 당시에 인제 제가 있는 동국대학교에서 저희 연구진이 이것을 만들었었습니다. 비전은 시민과 함께 돌보는 밤섬이라고 잡고요. 밤섬의 가치는 물새들이 찾아와서 편히 쉬는 섬, 그다음에 시민이 함께 지키고 가꾸는 섬. 이 크게 두 가지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물새 서식지 환경 보전, 서식처 다양성 개선, 밤섬의 거버넌스 활성화,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이런 것들인데 서울시에서 상당 부분, 많은 부분들은 지금 실천을 하고들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교육 프로그램, 람사 습지를 만든다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조금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은데요. 우리가 흔히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보배가 서말이라도 꿰어야지 보물이다."라고 하는 건데 시민들이 체험하고 느끼고 돌볼 수 있어야지 그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저 라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좀 계속 활성화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 주년을 맞아 가지고 람사 사이트로서의 밤섬에 대한 것들을 재인식하고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하는 것들을 서울시와 함께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아쉬워하는 점은 그 서식처의 다양성 개선입니다. 이게 점점 육화가 되게 되면 밤섬이 가지고 있던 습지로서의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그 변화하는 속성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제 일부는 반대 의견을 가지는 분들도 있어요. "자연은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건데 밤섬은 원래 습지였기 때문에 중요성이 있어서 초창기에는 제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인력으로 물골 좀 만들고 물이 드나들 수 있는 웅덩이를 만들자라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인제 그 규모가 너무 육화가 많이 진행돼 가지고 최소한 포크레인들이 들어가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될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 우리가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때도 조금 논란이 되기는 했는데요. 저는 과감하게 한번 시도를 하는 것이 '밤섬을 위해서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밤섬의 윗밤섬과 아랫밤섬 사이에 물골이 이제 제가 강의하는 사이는 아니고요. 조사를 하는 사이에 사실은 다시 간조 시기가 바뀌어 가지고 물이 꽉 차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깊어요. 그래서 그냥 건너갈 수는 없는 정도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골과 같은 곳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밤섬이 그 람사르 습지로서의 의미가 있는 지역이고 이런 수면이 좀 비교적 밤섬 내에 많이 남아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아까 제가 조금 과격할 수는 있는데 '포크레인을 동원해서라도 과거에 윗밤섬 안에 있던 습지를 좀 복원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이제 선생님들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셋. 하나. 네. 네.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궁금한 게 그러면은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됐는데도 이렇게 육화가 많이 돼서 혹시 뭐 그 람사르 습지라는 그 이름을 박탈되는 경우들이 있나요? 뭐 저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데요. 밤섬은 육화가 됐다라고 해 가지고 완전히 박탈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물새들의 숫자가 적어질 뿐이지 여전히 섬이라고 하는 속성상 특히 그 아랫밤섬 같은 데는 위는 계속 모래가 차지만 아래는 계속해서 또 모래가 쓸려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버드나무가 거기를 좀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새는 나무가 우거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갯벌이든 모래밭이든 이렇게 시원하게 있어야지 되는데 밤섬이 인제 사람의 입장에서 나무가 우거지는 게 좋아 보일 수는 있는데요. 물새들의 입장에서는 나무가 우거지게 되면 산새들이 많이 오게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조류하시는 실명을 거명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유정실 교수님께서는 "이걸 솎아배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왜냐면 여기 람사 습지인데 산새들만 잡고 있고 육화가 되는 현상이 을 막아 주려 그러면 좀 버드나무는 어느 정도 벌채를 해 가지고 새들이 살아갈 수 있는 범주를 좀 넓혀 줬으면 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 선생님의 의견은 제가 아까 "습지 만듭시다." 하는 의견보다 더 나가는 의견이어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말 물새류만을 위한다라 그러면
나무가 있는 면적 못지않게 모래톱이나 갯벌의 면적이 넓어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저번에 밤섬 실향민 행사에 다녀오면서 밤섬에 처음으로 직접 들어가 봤는데 그때 음, 그 정말 그 특이한 이 생태계나 그 경관들을 보면서 정말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 중에서도 밤섬에 더 사람들이 좀 들어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라고 어,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지금 밤섬에 사람들이 이제 못 들어가는 이유들 중에 그냥 배로 가야 돼서 이런 거 외에 뭐 뭔가 사람들이 들어가면 뭐 처벌을 받는다든지 이런 근거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런 것들을 좀 민간 차원에서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좀 추진을 해볼 수 있을지 이런 것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밤섬에 사람이 못 들어가는 것은 거기 접안 시설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깐 쪼끔 위험하긴 해요. 그러니깐 들고 날 때 우리가 인제 뭐랄까 이렇게 포트 같은 게 있어 가지고 배를 탈 수 있으면 좀 안전한데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쪼끔 위험할 수는 있거든요. 인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에 제한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요즘은 고무보트 같은 것들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꼭 그 모터가 달린 배가 아니라 그 안내자만 있으면 직접 노를 저어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건 프로그램으로 저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리고 인제 그 안에 들어갈 때 처벌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법률을 해석하면 처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어 그 뭐죠? 자연환경보전법상의 보호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지역에 대한 예를 들면 훼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처벌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잠깐 들어갔다라고 해서 처벌을 하기는 조금 애매할 거라고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하면 그것도 훼손 행위로 봐 가지고 처벌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거기까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 가지고요. 그 생각보다 일반인이 쉽게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구조다라고